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5주차 사전제재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중재 가능성, 중재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이냐, 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중재로서 해결해도 된다라고 하면 중재가 되는 것이고, 중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국가 공권력을 좀 동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분쟁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이익보다는 어떤 경제적으로 열의에 있는 그런 당사자들을 보호할 뭐 그런 필요가 있다든지, 뭐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중재를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이제 분쟁을 소송과 같은 뭐 좀 어떤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의 어떤 권위 있는 그러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중재보다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피신청인이 뭐 신청을 하거나 해가지고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요. 중재판정부가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를 쉽게 말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근데 중재판정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중재인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선정되기도 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진짜로 표면적으로 뭐 아주 명시적으로 중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중재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어렵긴 한데 만에 하나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어떤 중재 가능성의 결여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재판정부는 중재 신청을 이제 각하를 하고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재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판이나 소송이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재 판정부는 중재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됐을 때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재 기관을 통해서 중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중재인이 중재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자기가 자기 머리 깎기가 어려운 것처럼 쉽게 객관적으로 좀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렇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심사를 법원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한 심사는 중재계약의 실현 단계에서도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고 판정 단계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승인과 집행 단계에서도 실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원이 이 사안이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 단계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고 판단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계약의 실현 단계에서는 일단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소 금지를 무시하고 당사자 중에 누구 하나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 법원은 그 중재 가능성이라든지 중재 합의라든지 중재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소송을 각하해서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단계인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중재 계약, 중재 합의, 중재 조항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직소 금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중에 누구 하나가 소송을 걸었을 때 이것을 뭐 방소항변을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법원이 직권으로도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각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 판단할 수가 있는 영역이 있고 중재 판정의 실현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국 중재의 경우에는 그 관할 법원, 그리고 외국 판정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에 대해서 관할 법원이 이 중재 판정의 내용에 대해서 승인과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승인과 집행을 해주는 단계에서 이 판정이 중재 가능성이 있는 판정이었느냐,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이런 판정을 내렸고 그것에 대해서 승인과 집행을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재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중에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그 판정이 중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내렸다라고 판단이 되는 주장을 하는 그런 당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사자는 중재의 그 어떤 분쟁 그 자체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 판정 자체가 중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졌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취소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분쟁이 있어서 분쟁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분쟁과 관련해서 중재를 했고 중재 판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 중재 판정의 내용이 중재 가능성을 벗어났다. 그래서 이 중재 판정은 잘못됐다 라고 해서 이 중재 판정을 취소시켜 달라고 하는 소송을 법원에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라고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이 중재 가능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는 법을 무엇으로 하려고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중재 계약이 실현되는 국가, 다시 말하면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돼요. 여기 표현에 법정지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원이, 여기가 법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법원에서 판사님과 뭐 검사, 변호사, 뭐 증인이 나와서 법원에 심리가 진행되는 그 영역을 법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정이 있는 국가라는 뜻이 법정지국이에요. 그러면 중재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없고 법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재 절차상 법원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시점에 등장을 하느냐? 중재 심리가 중재 판정부가 구성이 돼서 중재 심리를 진행을 하고 중재 판정이 내려졌을 때 중재 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중재는 민간의 사인에 의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 권력, 공권력에 의해서 인정받고 집행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중재 판정문을 들고 승인과 집행이라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찾아가는 법원이 있는 국가, 승인과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 그 국가가 법정지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승인과 집행이 결과적으로 중재 판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돈 얼마 줘라, 이게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러한 법정지국의 법률에 의해서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꼭 뭐 법정지국에 따라야 되느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국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진행이 됐고 중재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 때문에 미국 법원에 가서 승인과 집행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은 법정지국이 되고 한국은 중재지가 됩니다. 그러면 법정지국에 의해서 중재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중재지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재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로 중재 가능성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재 가능성, 중재 계약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정지국뿐만 아니라 어떤 계약의 준거법과 관련된 국가, 아니면 중재 판정지 국가의 법,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재 가능성, 중조 아니면 중재 계약의 유효성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중거법이 결정되어서 그 중거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거법은 영어 표현으로 가버닝 로우라고 하고 어떤 법률 관계나 어떤 법률 계약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중거법이죠.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거법을 결정을 하기도 하고 중거법 조항을 두기도 하고 중거법을 직접적으로 조항으로서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뭐 법정지국을 정한다든지 분쟁 해결 조항을 정한다든지 해서 이 계약이나 이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기준을 정하는데 국제적인 어떤 법률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중거법이 가버닝 로우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중재계약의 유효성을 판단을 할 때는 그 법에 따릅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 중거법이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어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법이 중거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거법 조항을 둘 수도 있지만 중거법 조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재지 조항이라든지 재판 관할지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거법 없고 중재지까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법정지국,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재판 관할을 하는 그 법원에 있는 그런 법원이 있는 국가의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죠. 국제사법은 중거법을 결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원이 있는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서 중거법을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중재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중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가 있는데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뭐 민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중재의 어떤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공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내 중재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 계약이 녹화가 좀 끊어졌는데 이어서 가면 그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뭐 국제 조약에 적용을 받는 경우 안 받는 경우 이게 중요한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국제 조약은 결국엔 뉴욕 협약이에요. 뉴욕 협약 체약국인 경우와 뉴욕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경우는 그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조약을 적용을 받는다. 뉴욕협약 가입국이다. 승인과 집행해줘야죠. 그래서 중재 뭐 가능성 여부 따지는 거 뭐 그렇죠. 중거법 있으면 중거법 따르면 되고 중거법 안 있으면 중재지에 따르면 되고 뭐 그렇죠. 그렇게 갑니다. 근데 뉴욕협약의 가입국이 아니게 되면 이게 승인과 집행에서부터 문제가 걸려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그 대상 국가가 뉴욕협약 가입국이냐 아니냐 뭐 아니면 투자 분쟁의 경우에는 그것이 워싱턴 협약의 가입국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재 합의에 대한 내용들을 오프라인 수업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서 진행을 해서 내려왔는데 중재 합의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여기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중재 합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재 합의가 안 되는 거를 뭐 명문화 시켜가지고 법제화 해가지고 돼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나 판례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분쟁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례? 예시?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12번 슬라이드부터 얘기를 했었죠. 중재기간이 지정이 안 돼 있거나 중재지가 안 정해져 있거나 뭐 2개 이상의 중재기관을 지정을 했거나 아니면 중재기관하고 중재규칙을 달리 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잘한 중재 합의는 어떤 것이냐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중재 합의는 어떤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야 하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중재를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 표현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겠다. 이런 명확한 의지와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조금 나뉘어서,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어차피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분쟁을 해서 한국 내에서 분쟁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없냐면 중거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분쟁이 발생했고 한국에서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사중재를 하는데 중거법을 일본법으로 쓴다? 미국법으로 쓴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중거법에 대한 이슈가 좀 없어요.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근데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법의 충돌, 이 법의 저촉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 A 국가의 법과 B 국가의 법은 다른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A 국가 법을 적용할 것인지 B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법의 충돌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중재 의사표시와 함께 중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중재지도 정해놓습니다. 특히 이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중재 판정이 중재 판정의 국적이 결정됩니다. 중재 판정의 국적이 결정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재지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면 이 중재 판정의 국적은 한국이죠. 한국은 뉴욕협약 가입국입니다. 워싱턴 협약 가입국이에요. 그러니까 뉴욕협약이와 같은 그런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의 국적, 어느 나라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적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을 서로 다른 거를 선택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재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재기관은 법원과 다르게 중재기관이 어떤 공권력을 가지거나 사업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중재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규칙 보도록 할게요. 중재규칙은 중재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재기관이 중재 신청을 하고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 심리를 진행을 하고 판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 절차적 형식, 방법,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을 하는데 ICC 중재규칙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게임 이런 거죠. 요즘에는 그 게임이 거의 사람들이 안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AOS라고 하는 장르 있잖아요. AOS라고 하는 장르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죠. 리그 오브 레전드가 있고, 도타란 게임도 있었고, 블리자드가 만들었던 히오스란 게임도 있었고, 많아요.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 협곡에서 하는데 게임 방식은 히오스래.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협곡에 온 이상 협곡의 게임의 룰을 따라야 되겠잖아요. 그런 거예요. 중재 기관하고 중재 규칙을 달리 정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중재 기관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 국내 중재 규칙, 국제 중재 규칙에 따라서 이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거법. 중거법이죠. 이 중거법의 의미는 어떤 실체적 중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실체, 분쟁의 본질, 분쟁에 있어서의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쟁점 사안을 해결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법, 어떤 적용하는 법, 그것이 중거법이 되고요. 중재 합의를 할 때는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 터지고 나서 중거법 결정하면 곤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재 합의에 반드시 중거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언어가 있어요. 중재 언어는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서면으로 제출되는 신청서라든지 아니면 답변서라든지 준비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할 때 중재 언어로 제출된 중재 언어로 된 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아무래도 뭐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언어적인 한계, 아무리 뭐 외국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바이랭규얼 수준으로 그 외국어를 잘하지 않는 이상 한국어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유리하기 때문에 중재 언어를 똑같은 논리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영어 쓰는 것이 편할 거고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어를 쓰는 것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중재 언어를 뭘로 할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중재법에 있어서는 대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중재 합의를 해야 됩니다. 서면 합의가 기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재 합의는 그 방식에 의해서 독립된 합의, 그 다음에 중재 조항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는데, 독립된 합의가 뭐냐면 중재 합의를 무역 계약서가 있잖아요. 무역 계약서에 별도로 중재 합의서나 중재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립된 합의를 말하는 거고, 중재 조항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무역 계약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무역 계약서 안에 중재 조항을 두는 거예요. 계약의 일부로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서면으로 해야 된다. 중재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요 내용이 이제 운시트랄 모델법이 개정이 됐고, 그 개정된 내용이 이제 중재법에 들어오면서 추가된 내용이에요.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in writing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 경우에는 in writing으로 한 걸로 본다는 거죠. 요렇게 한 것도 서면이다 라는 거죠. 뭐예요? 구두나 행위에 이루어진 것이 관계없이 중재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구두로 중재 합의를 했는데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전자우편이 이메일이죠. 그 밖에 통신수단에 의해서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수단에 의해서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 메신저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거기에 중재 합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확인을 할 수 없으면 안 되고, 그 중재 합의가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을 했겠지, 아니면 이메일을 주고받았거나 중재 합의와 관련돼서 그게 확인이 돼. 그러면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로 본다는 거죠. 굉장히 열려 있죠.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 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한쪽이 주장을 한다는 거죠. 중재 합의가 있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다. 뭐 반대 의견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서로 상반되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다 중재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운시트랄 모델법에서 이 중재 합의에 대해서 이 서면성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를 시켰죠. 옵션 1과 옵션 2가 있었는데, 옵션 1에서는 서면성의 범위를 확대를 하고, 옵션 2에서 폐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칙은 서면으로 하되 그 서면성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한 정도의 내용들이 여기에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역협약은 이거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1950년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유역협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면성이 요구되어져요. 그러면 이 운시트랄 모델법과 이 유역협약 간의 충돌이 발생하죠. 운시트랄 모델법은 서면성을 완화시키는 입장인데 유역협약은 이게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역협약을 고치기보다는 유역협약 같은 그런 UN 컨벤션을 고치는 거는 엄청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유역협약의 내용을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서 조금 그렇죠? 합리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중재 합의와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서면성, 그리고 서면성의 완화,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다 담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여기, 방식으로. 예시죠. 예시. 예, 그래서, KCAB,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와 관련된 사전중재 합의의 예시로서는, 이렇게, 넣어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 모든 분쟁이죠. 그래서 이러한 any dispute는 뭘로 해결을 한다? 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의 뭐에 따른다?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에 따른다. 그래서 뭘로 해결한다? Settled by arbitration. 중재로서 최종적인 해결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인 숫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재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서 중재합의는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운시트랄의 중재규칙도 있어요. 그 운시트랄 중재규칙에서는 요렇게 중재합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 다툼, 청구, 클레임 이런 것들은 운시트랄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운시트랄 아비트레이션 룰에 따르고 그런 어떤 계약에서 발생되는 불이행, 종료, 그 다음에 무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기는 분쟁, 다툼, 청구에 대해서 운시트랄 중재규칙에 따른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권한에 있는 기관은 어디고, 중재인 숫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중재진은 어디고, 랭귀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준거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운시트랄 중재규칙의 중재합의의 실제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독립된 중재합의를 하든 아니면 중재합의를 일반적인 다른 무역조건 협정서라든지 무역계약서라든지 그런 서류에 포함을 시키든 결정적으로 이러한 사안을 고려를 해서 중재합의를 하고 중재합의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중재지를 두 군데로 한다든지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을 달리 한다든지 중재기관을 두 개를 정한다든지 그런 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그 상사중재 사례 사전 제작 강의 했고 중재합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사전 녹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